반갑습니다. 여기는 남해입니다. 남해로 왔습니다. 남해의 정원신 장군의 유배지를 찾아왔습니다. 정원신 장군은요, 이수진 장군, 신립 장군, 김시빈 장군, 그 당시 명망 있는 장군들을 부장으로 데리고 선조 16년에 압록강 주변에서 일어났던 나탄계라는 친구, 여진족의 반란, 그 반란을 어렵게 억누르고 조선을 막아냈던 장군입니다. 정원신 장군의 유배지가 남해입니다. 저는 남해를 올 때마다 하동에서 남해대교를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오면은 이락사, 노량해전에, 관음포해전을 관음포에 일본 해적들을 확 몰아넣고 거기서 밤새도록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충무공이 돌아가셨을 때 잠시 시체를 안치하셨던 곳 이락사. 이 충무공이 돌아가셨던 곳 이락사를 가끔씩 들리게 됩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남해에 올 때마다, 남쪽 지방 섬을 지날 때마다 충무공을 보고 충무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정원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던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주 근사하신 위대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정원신 장군이 이곳으로 유배 오게 된 이유는 정철 때문입니다. 정철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잖아요. 제가 기생차자 삼철이라는 그 주제를 다닐 때 강화, 남원기생 강화를 말할 때 정철 얘기를 한참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정철은요, 한국 문단의 셰익스피어로 칭송받을지는 몰라도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우리 역사상에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도 기억합니다만 그 시골 마당에 한쪽 편에 거름을 잔뜩 쌓습니다. 길거리 가서 바닥에 가서 풀을 베다가 지푸라기를 베다가 소똥을 얹고 똥통을 집어얹어서 거름을 아주 기름지게 만들어야만이 그해 가을 농사가 잘 되죠. 그 여름에 한참 부글부글 끓는 그 뜨거운 열기에 그 거름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 위는 아주 건조해서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중간쯤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그 썩은 진물이 줄줄줄 마당으로 실컷하게 흘러내려가고 그 밑은 썩어서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풀이 돋고 어떨 때는 참외, 우리가 입으로 먹었던 참외가 똥으로 섞여 나와서 씨가 거기서 발화가 돼서 참외꽃도 피고 호박꽃도 피고 이쁜 꽃들이 그런 무더기 안에 그런 무더기 바깥에 핀 것을 보면서 우리 조선 역사도 윗 머리는 좀 괜찮았는데 내려가면서 썩어 문드러져서 우리 조선을 깔아먹었어.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쁜 꽃들도 가끔씩 보여요. 저는 유배객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역사상에서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 그름처럼 썩어 문드러진 우리 역사에, 우리 조선의 역사를 썩어 뭉개지게 만든 분들도 많았지만 꽃이 아름답게 피우신 그 분들, 숨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를 그 분들을 찾아다니는 기쁨도 있습니다. 정원신이 그런 분이죠. 우리가 기축곡사 선조가 자기의 우리나라 조선 최초로 서자, 중종의 7번째 서자의 둘째 아들, 자기의 왕권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명종비가 자기 남동생 심의겸에게 그럽니다. 자기도 비로 존재하고 말년까지 편안히 살려면은 제법 괜찮은 놈을 왕으로 앉혀야, 자기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놈을 앉혀야 자기 일신이 편안하니까 자기 남동생 심의겸에게 그럽니다. 한 놈 잡아와. 그렇게 잡아온 놈이 선조입니다. 선조는 명종하고 아주 친했어요. 명종을 삼촌 하면서 그 당시 서자 출신들, 왕족 출신들 중에서는 제법 머리가 있었고 똘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똘똘한 이 선조가 그 군신들, 조정의 신하들이 서자 출신이라고 아주 멸시를 하는 꼴을 견디지 못해요. 아주 자기 스스로 우락우락하는 그런 성질이 나게끔 저라도 그렇게 나겠어. 나는 왕인데. 특히 율곡이 끊임없이 가르치려 그래요. 그 당시 아시다시피 율곡은 천재, 성리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황, 태계 이황이 승리학의 기초를 닦았다면은 율곡이는 승리학을 완성시켰다 할 만큼 승리학적으로 책만 보는 책벌레예요, 책벌레. 정치를 나갔으면 안 되는데 정치에 나갔어요. 한참 붕당, 선조는 머리가 있어요. 붕당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살짝 분당을 만들어서 자기의 권세, 자기의 위신을 찾고 국정을 운영해 볼 생각으로 쫙 하고 있는데 어떤 대신에 그럽니다. 왕이여, 분당을 일으키면 결국은 당신이나 나나 국가, 국민들로 봤을, 백성들로 봤을 때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다. 분당을 중지시켜야 된다. 그럴 때 율곡이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옛부터 지식인들, 선비들이 더 많은 뜻을 모으고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같은 학맥을 이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아이디어가 생성된다. 여기저기 많은 악맥들, 왕은 뭘 하냐면은 그 중에 군자당, 소신당, 군자당을 선별하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왕은 당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왕은 정치하는 데 편하고 백성들도 유리하다고 주장해서 선조의 뒷구멍을 살짝 긁어줍니다. 선조가 몹시 좋아해요. 붕당은 아주 그 당시에 누구도 시비하지 못할 만큼 붕당이 발생합니다. 여기다가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붕당을 뜨는 사람이 기축옥사를 만드는 사람이 정은신 이곳으로 유배했다가 다시 한경도로 이배를 시켜서 정은신은 자기가 울분을 못 이겨서 유배지에서 울분을 토하다가 돌아가신 이 분입니다. 이분을 죽인 사람은 정철이고요. 정철 기축옥사를 만들고 우리나라 기축옥사를 만들고 사화를 만들고 그렇게 붕당을 조장해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칼을 꽂고 독에다가 비침을 꽂고 상대방을 쏘아 죽이던 그런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만든 가장 원흉이 정철입니다. 맞죠? 제 말 맞습니다. 정철이 선조대에 하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만 펴다 보니까 정적이 많이 생겨요. 선조는 정철을 많이 아끼고 좋아했어요. 정철 보고 저기 평안도 어디 가서 잠시 자숙하라. 그때 송익필, 우리나라 최고의 모사꾼 송익필이 정철을 찾아갑니다. 송익필의 할아버지는 하인이었어요. 노비였어요. 그런데 송익필이 뛰어난 기량을 보일 때 송익필 할아버지를 하인으로 부렸던 그 집안에서 송익필을 잡아다가 너도 하인이니까 노비하라. 딱 그럴 때 송익필은 도망을 간 곳이 정철에게 갔습니다. 황해도로 갔죠. 황해도 정철을 찾아가서 송익필과 정철은 어떤 형태의 모사를 진행시킵니다. 아주 치사한 놈이에요. 정철이 학문하는 시를 쓰는 글을 쓰는 이 놈들 속에 머릿속에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자가 발전을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이상향의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철과 송일입은 황해도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정보를 올립니다. 정여립이라는 선비가 있다. 정여립은 죽도에서 자기 종지들을 모아서 황해도와 전라도에서 봉기를 일으켜서 역모를 꿈꾸고 있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게 프롬 정철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조가 이번 기회에 자기의 정권 권세를, 자기의 정치를 할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언신이 우의정이었어요. 우의정. 정언신 보고 지시를 합니다. 네가 위관, 그러니까 그 정여립 사건의 총책임자를 맡아서 해결하라 그럽니다. 그때 정언신은 동인이었어요. 동인이었고 정여립과는 구촌관계였어요. 정여립과도 알고 있던 관계였어요. 그래서 정언신이 좀 띄엄띄엄합니다. 사건을 그냥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밑에 놈들, 자기는 안 났어요. 꼭 선조하고 똑같아. 시켜서 상소를 올리게, 고변을 올리게 합니다. 다 알다시피 도성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정철과 정인씨는 아주 가까운 친척 사이다. 그런 사람에게 위관을 맡겼다는 것은 정여립 사건을 도대체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해결할 의지가 안 보인다고 막 올립니다. 그리고 사헌부에서도 막 같이
사헌부와 정철과 서인들이 합작, 서인들의 모든 모사꾼, 모략, 중상모략, 독약 사건이 모든 것은 프롬 정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닙니까? 정철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원 씨는 우의정과 이관직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유배를 옵니다. 선조는 선조실록에는 나와요. 왕께서 나에게 정철은 그럽니다. 하루에 3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위관을 맡아라고 요청을 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맡았다. 율곡과 정철은 동갑내기예요.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가까운 사이예요. 율곡은 정철에게 하지마. 이미 정철은 자기 속에 이만한 능구렁이가, 왕구렁이가 들어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꿈에서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귀양 보냈던 소인들, 대윤소윤, 명종 때 대윤소윤 그룹에 들어서 담양으로 유배를 떠났고 자기 형은 그 당시 양재역 백수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서 죽습니다. 그런 사태 때 자기는 원한을 갖기 위한 어떤 모략이 있었던 거예요. 정철이 그 위관과 영의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정철은 동인들이 대부분 전라도 그쪽 선비들이었어요. 그 동네 선비 400명이 아직도 전라도 어떤 지방에 가면은 이 고기를 쪄을 때 정철 그러면서 고기를 다진다고 하잖아요. 선조는 정철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뒤에서 그 정권을 자기의 힘을 드디어 왕권을 회복합니다. 서인들을 대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적절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서인과 동인을 분배를 해서 자기 말년까지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합니다. 기축곡사는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정철이라는 사람이 자꾸, 저는 처음에는 정철은 아주 우리나라 셰익스피어 그 정치에 그렇게 깊이 빠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강하라는 그 기생과 강하가 그럽니다. 여태까지 석철로 봤더니 오늘 보니까 정철이구나. 내게 골풀모가 있으니 오늘 품어볼까 하노라. 이런 시를 쓰면서 아주 유유하게 잘 살은 줄 알았더만은 정철은 마지막에 강화도에서 임진왜란때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으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원수를 갚았노라. 그 원수는 대대로 이어져서 조선 후기까지 어떤 일이 났어요. 율곡이 만들어낸 그 이상항의 성리학을 김장생, 송시열의 스승 김장생, 예학 전문가 김장생이 이어받아서 송시열을 통해서 그 후로부터 300년 동안 마치 중세시대, 유럽의 중세시대 가톨릭 기독교 사제들에 의해서 꽉꽉 백성들을 옹맞이듯이 우리나라도 송시열이 꽉 만들어내서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이끌어나지 않았냐. 지금도 집 앞에 옛날 어릴 때 마당 가운데 있던, 마당 앞에 있던 그런 무더기, 그 밑에 썩은 냄새가 징징징 나는, 가끔씩은 꽃이 필 때가 있지만 꽃 핀 것은 겨우 한두 개씩 시들죠. 너무 독한 그 분위기에서 그 꽃이 피기 어렵지만 꽃은 피긴 피었어요. 우리 역사상에서 피운 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무더기, 그런 무더기, 그 무더기 안에 독충과 벌레들과 온갖 잡동사니들, 썩어 문드러진 그 그런 덤에서 꽃이 필 때 그 꽃 중에 하나가 정원신 장군입니다. 정원신 이분이 이수신을 거느리고 이수신에게 교육도 하고 기술도, 군사 기술도 가르쳤던 분이죠. 이분이 살아있었더라면은 여기 선소 외성을 쌓을 때 1000여 명이 이렇게 머물렀을 때 정원신 장군은 또 다른 계책으로 일본군들을 아주 전멸을 시킬 그런 위대한 유인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죠. 제가 유배객들을 찾아다니면서 숨어있는 정말 꽃처럼 호박꽃, 참외꽃, 수박꽃처럼 그런 무더기에서 가끔씩 피어나는 그 꽃들, 그 꽃 중에 한 분, 정원신 찾아서 남해 바닷가에 왔습니다.